시작 전에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간 토레스 내비게이션 해상도 문제 관련 영상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확인이 미흡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용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해상도 문제를 사용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토레스를 구매한 차주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소식부터 살펴보고요. 현대차 그룹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나와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해상도 문제는 뭐였나요? 토레스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인데 내비게이션 화면은 8인치로 나오고 오른쪽에 시계 화면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였죠. 이분할 화면을 차주가 선택할 수 없고 화면도 크게 쓸 수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도 이런 걸 문제 삼기보다는 이런 문제 하나 없는 게 가장 좋고 토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거였는데 정작 사용자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관계자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비게이션 해상도 문제를 이미 해결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기도 물어봤는데 10월쯤 출고되는 차들부터는 해상도 문제가 해결된 채로 출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출고되는 차들은 굳이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출고된 차들도 빠르게 업데이트를 제공해서 해상도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전 계약 초반 물량하고 기자들 시승차 정도에서만 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또 하나 오류가 있었는데요. 2열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점입니다. 토레스 2열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었습니다. 직접 매장 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토레스 2열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고 대신 뒤로 젖혀지는 각도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고 취업하면서 기분 좋은 점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되면서 애플 카플레이 같은 미러링 기능 추가도 기대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UI가 카카오 내비 같죠. 아마 이 화면을 괜히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거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둘 다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는데 확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대신 만약에 미러링 기능이 지원된다면 내비게이션 화면 업데이트랑 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용자가 지금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은 굉장히 명확하고도 중요하죠. 사실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것들도 옛날 같았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자동차 지르사 중에 마음에 드는 대처를 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었나요? 아마 마음에 드는 대처보다 문제되는 대처가 더 기억에 남아있으실 겁니다. 불편하면 어쩔 수 없다, 고장나면 정상이다, 거의 수학 공식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사용자는 오히려 자잘한 문제라도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소비자들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 영상 댓글을 보면서 이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다른 제조사 문제 같았으면 고객이 호구로 보이냐? 계약 취소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토레스는 곧 업데이트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차를 옹호해주면서도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유독 사용차만 이러는 건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사용자한테 애증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여론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에디슨 인수 절차 때만 해도 그냥 혈세 쓰지 말고 문 닫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토레스가 공개되자마자 하루아침에 응원 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계속 삽질하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안타까운 와중에 토레스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대견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랑 동시에 상품성도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괜찮은 수준으로 나와주니까 실제 구매로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사용자가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일단 아쉬운 문제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겠다고 했고 수요 대응까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노조까지 손을 잡고 움직이잖아요. 공장 가동을 이교대로 전환하겠다고 하던 게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11일에 보도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걸 보니까 좀 울컥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게 뭐였나요? 민노총에서 탈퇴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노조 이미지가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숫자로 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자동차 노조 중에 숫자로 된 성과나 자료를 근거 삼아서 이야기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도 자료에 숫자로 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노조가 이교대 전환 근무를 하면서 생산량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겁니다. 토레스, 티볼리, 코란도가 생산되는 조립 1라인은 1교대만 할 때보다 28jph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렉선 스포츠랑 렉선 스포츠 칸을 생산하는 3라인은 14jph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총 42jph가 늘어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jph는 UPH랑 똑같습니다. 시간당 생산 대수를 말하는 건데 결국 시간당 42대를 더 생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산 운영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1교대만 할 때에는 연간 생산량이 9만 대였거든요. 그런데 2교대로 전환
전환하면서 17만 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간 8만 대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토레스를 생산하는 1라인은 연간 5만 대 이상 증산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말하니까 어떤가요? 노조가 협조해주는 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한 번에 체감되죠. 그리고 기존 생산량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는 소비자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숫자로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쌍용차한테 주어진 과제가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부터 신차 계획, 회사 경영 계획, 노조는 이 상황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차 효과를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까지 KG그룹이 주의해야 할 건 무엇인지 몇 개월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쌍용차 입장에선 과제인데 이 과제를 쌍용차는 묵묵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토레스 출발이 좋고 이 출발을 성공으로 결실맺기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부품 협력사도 협조 중이고 숫자로 된 성과까지 내놓으면서 여론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뭔가요? 토레스 이후에 어떤 신차가 출시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토레스가 성공의 아이콘에서 한순간 실패의 아이콘으로 바뀐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티볼리 이후에 넥선하고 코렌도가 바닥을 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토레스 이후에 나올 차들은 어떤가요? 일단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토레스는 사전계약 기간 동안 3만 대 계약을 돌파했고 티볼리는 사전계약 기간 3주 동안 기록한 계약 건수가 4,200대에 불과했습니다. 토레스 이후에 나오는 신차 계획도 탄탄합니다. 쌍용차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내주면서 앞으로 나올 신차 계획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토레스를 시작으로 전동화의 속도를 낼 거라고 합니다. 일단 내년 하반기에 중형 SUV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토레스 전기차를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코란도로 부활할 KR10하고 전기 픽업 트럭도 2024년 중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만약 토레스가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면 이것도 전망이 어두웠을 겁니다. 왜냐면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이유가 이때쯤 기아도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할 거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기아는 국내에 공장을 새로 짓고 여기서 전기차만 만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현대차도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쌍용차가 신차를 출시하자마자 현대기아차가 경쟁 모델을 내려오면서 쌍용차는 결국 또 몰락할 거라고 전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토레스가 증명한 건 뭔가요? 솔직히 토레스도 상품성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옵션으로라도 선택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토레스 반응이 좋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기능들을 빼먹지 않으면서 디자인도 신선하고 파워트레인 같은 기술적 문제도 없고 가장 크게 작용한 건 가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디자인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곧 틈새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격이 틈새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즘 현대기아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평균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는 1,000만원, 미국 시장까지 생각하면 2,000만원까지도 올랐다고 합니다. 원자재 대란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동급 모델 중에 가격이 더 저렴한 차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차가 된 상황입니다. 취득세를 포함해서 토레스 깡통 모델은 2,940만원 정도로 살 수 있고 풀옵션 모델은 3,630만원 정도입니다. 토레스보다 작은 스포티지는 깡통 모델이 2,620만원이고 풀옵션 모델은 4,130만원에 달합니다. 중간보다 낮은 범위에 딱 안정적으로 위치하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가성비 쩌는 차 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건 결국 앞으로 나올 차들도 가격만 착하다, 현대차가 무슨 차를 출시하든 영향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디자인은 이강상무를 필두로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요소로 건공 감리를 채택했다는 건 미니가 유니한 측을 디자이너한 것만큼 신선합니다. 결국 쌍용차는 가격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고 이미 소비자들 여론도 충분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비판거리를 찾을 수가 없네요. 이건 현대차랑 기아도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비자 여론을 이렇게 잡아가는 자동차 제조사는 국내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쌍용차 점유율이 40%, 50% 이렇게 높아야만 현대차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요. 10%만 넘어도 현대차를 충분히 위협할 겁니다. 이미 쉐보레가 점유율 11% 정도 되던 시절에 현대차가 말리브랑 SM6를 의식해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를 조기 출시했습니다. 쌍용차는 지금 상황이라면 점유율 15%도 충분히 목표 삼아서 노력해볼만 합니다. 작년에 팔린 차가 141만 대 정도 됩니다. 쌍용차 연간 생산 능력이 17만 대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팔아도 점유율 12%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출발이 좋아서 비록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영상이지만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